자, 요거는 상가 건물 매매 개론인데, 개론이에요. 말 그대로 개론인데,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인데,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는 이 상식을 공인중개사들은 계약할 때 클로징 단계에서 꼭 활용을 해서 썼어요. 여기 있는 내용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런 것도 강의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몇 페이지를 있잖아요. 제가 책을 계속 사서 보는데 책 사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책 두세 권을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책 다섯 권을 빌려서 책 다섯 권을 10페이지로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 내용을 같이 넣어서 그런 거니까 자, 쭉 좀 읽어가면서 가겠습니다. 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좀 설명할 거 설명할게요. 지금 진도가 못 나갈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와 계약 시 업무 체크리스트의 중요성.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인원이 매년 30만 명이 넘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업계 종사자들을 추산하는 인원은 100만 명에 이른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업무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한다. 초보자인 부동산 사무실과 공동중개로 계약할 때는 초보 부동산의 업무 미숙으로 계약 진행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 체크리스트는 더욱더 중요하다. 자, 업무 체크리스트가 나름대로 있어야 돼요.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프린트물로 해서 조금씩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공장을 매매를 시킬 때는 뭘 봐야 되는지, 아파트를 뭐 임대를 놔도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잖아요. 뭐 관리비 냈던 것들은 임차인 나갈 때 챙겨서 줘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상가를 매매할 때 앞에 저희 직원도 한 번은 놓치고 실수를 해서 놓쳤는데, 아파트 상가도 관리비 공탁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매도자가 그러는 거는 매수자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잔금 다 치고 석고 이전 다 했는데 안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매도자가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왜 안 챙겨주느냐 이러니까, 공동중개하는 상대편 부동산에서 자기가 안 챙겼는데 매수자한테 받아달라 이러는데, 매수자 쪽에 담당하시는 저희 실장님이 매수자한테 이야기했더니 왜 그걸 지금 와서 이야기하느냐, 주면 될 건데 안 주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매도자 쪽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받았고 매수자 쪽은 수수료를 조금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도자 쪽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 해봤자 뭐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낼게 이렇게 간 거죠. 자,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가 돈을 좀 쓰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5개월 동안 수업하면서 그래가지고 해결한 건들이 많아요. 아니, 양탈을 쳐서 수수료를 3천만 원 받으셨는데 100만 원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100만 원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만 원 준다고 하시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일 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100만 원을 주려고 하니까 그 당사자들이 몇십만 원만 받고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잘해가지고 그 잘한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인심을 사가지고 다른 계약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 물려줄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겼으면 적어도 몇십만 원 정도는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 체크리스트 중요합니다. 자, 매물과 손님 확보 그리고 광고. 손님과 매물 접수의 경우 첫 문의 시 상담자가 전화 통화가 안 되거나 문자 메시지 등에 답변이 없다면 고객이 기다려줄 수 있는 한계 시간은 매우 짧다.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응대를 해줘야 다른 부동산에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광고가 보면 부동산 딱 한 군데에서 내는 광고는 비주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어요. 아파트는 거의 그렇죠. 아파트 몇 동 몇 호다 이러면은 매매든 전세든 부동산 한 군데에서 광고 내는 경우 그게 없잖아요.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많게는 뭐 10군데, 15군데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화를 빨리 받고 응대를 못하게 되면 손님이 날아가겠죠.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보면 쉬는 날도 없어요. 일요일도 전화 받아야 되고, 밤늦게도 전화 받아야 되고, 예. 밥 먹으면서도 전화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응대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 자, 광고를 낼 때 항상 다른 부동산의 광고를 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동산이 어떻게 광고 내는지 검토하실 때는 내가 상가주택이면 상가주택만 보지 말고 상가 건물도 보고 빌딩도 보고 상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검색해서 보시고 위치 비노출된 것까지 광고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광고하고 있는 물건의 광고 금액이 다른 부동산의 광고 금액보다 높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계약 가능성이 많은 우수한 물건을 집중해서 중개할 때는 최근 실거래가와 현재 광고되는 모든 매물 정보를 잘 숙지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가장 상식적인 건데 계약 가능성이 많은 우수한 물건 있죠. 이 물건을 내가 팔 수 있을 것 같아. 집중해서 하면은. 그러면 그 물건을 하면서 네이버 부동산 광고를 보고 전화를 온 손님은 내 물건 말고 내하고 유사한 다른 물건이 있으면 그 부동산에도 전화해서 내 물건이 안 맞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겠죠. 전화 두세 통 받아서 계약될 것 같으면 벼락 부자 되죠. 전화 오는 손님이 5명, 10명 됐을 때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한두 명이 왔을 때 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화 온 손님이 바로 그 물건을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님은 내가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는 물건인데 그 손님은 내 물건이 안 맞으면 다른 네이버 부동산의 광고를 보고 전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미리 집중해서 진행하는 물건은 미리 물건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물건 개발하는 방법, 파악하는 방법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내 물건이 안 맞으면 다른 물건을 바로 알려드려야죠. 손님한테. 바로. 다른 물건은 이 물건이 안 맞으시면 다른 물건이 있는데라고 하면은 내한테서 그 물건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B라는 부동산, C라는 부동산이 내 네이버 광고를 보고 전화했을 때 같은 동일한 물건이면 우리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미리 확보를 해놨으면.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진행하는 물건은 물건 개발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동중개로만 가야 되는 전속으로 좀 맡겨놓은 그런 부동산 물건이면 미리 물건들을 확보를 해놓고 내가 그 팔려고 하는 물건, 임대 놓으려고 하는 물건의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아파트를 할 때는 지금 말한 거를 응용해서 하시잖아요. 내가 아파트 34평짜리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내가 101동에 502호인데 101동에 502호보다 더 좋은 물건, 더 싼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파악을 하고 움직이시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내가 34평짜리 아파트를 만일에 101동에 701호를 파는데 내가 파는 물건보다 더 좋은 거는 뭐가 있고 이것보다 금액은 비싸지만 정말 바다뷰도 나오고 전망도 좋고 해서 정말 일조권도 좋고 앞에 탁 트여있고 해서 비싸지만 더 좋은 물건. 항상 물건은 싼 거 위주로 항상 광고해서 하지만 실제로 손님들이 있잖아요. 제일 싼 거 보고 와가지고 제일 비싼 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제가 실제로 레전드 최고 상한가를 탁탁 찍으면서 실거래가 신고 찍으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싼 거를 보러 오신 그 동아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결혼식 마치고 오셨는데 제일 싼 거를 보러 왔는데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향시장이라서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르는데 그때 추석 좀 지나고 해서 한동안 가격 뛴 적이 있었잖아요. 아파트가. 그래서 이거 놓치시면 돈 몇천만 원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놓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제시한 집도 또 놓쳤어요. 그런데 제일 싼 거 보러 와가지고 싼 것만 보시다가 물건이 되게 바다뷰도 나고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제일 비싼 물건이지만 시세보다는 한 4천만 원 싸게 나왔습니다. 매매가가 8억 몇천이었거든요. 예, 8억 몇천이었는데 6억 몇천짜리 보고 오셨어요. 근데 2억이나 차이가 났죠. 그런데 대노트 캐슬 레전드에서 그 아파트 가격까지 실거래가 신고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시고 나 이거 살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을 파악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모든 물건들을 다 파악하고 스탠바이 시켜놨다가 싼 거 사러 왔지만 되게 좋은 것도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를 다루실 때도 매매든 임대든 내가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물건은 그 지역에 적어도 네이버 광고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내가 파악을 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전화 돌리기 전에 내가 미리 추천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물건을 다루면 그 지역의 물건들은 꿰뚫고 계셔야 돼요. 내 물건 하나만 딱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상가 건물은 정확한 금액도 없고 표준가 금액도 없고 거래사례 비교도 굉장히 난해하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파트 하듯이 그걸 응용해서 하시면 돼요. 상가 임대 매매도. 네. 자, 그래서 광고를 낼 때 항상 다른 부동산의 광고를 같이 검토하고 또 광고 금액보다 높은지를 꼭 확인하고 내 물건이 그 다음에 우수한 물건 집중해서 중개할 때는 모든 매물 정보를 잘 숙지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광고는 네이버 집주인 인증 매물 광고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매물은 광고가 상위 노출되도록 하고 한 달 광고비가 추가로 지출되더라도 한 달 중에 광고를 여러 번 올려서 광고 노출이 잘 되도록 합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달 광고비가 네이버에 1,700원이잖아요. 저희 대노트캐슬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저희 모임을 하는 회원들이 40명이거든요. 근데 너무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겨우 9평 쓰는데 월세가 5,300이에요. 9평 쓰는데 월세가 적어도 부산에서 상위 10%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을 거예요. 분양권 전문가들 거기 다 있고 대형혁신도시 치고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한 달에 대충 뭐 실장 경비 나오고 월세 주고 광고비 내고 하면 한 달에 7, 800 그냥 깨져요. 1,000만 원 벌어봤자 수수료 겨우 개업중개사 소장이 300밖에 못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제가 있는 사무실에 있는 그 건물에만 부동산 14개 있어요. 제가 있는 건물에 부동산만 1층하고 뭐 2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상위 노출을 못하도록 저희가 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안에서 집주인 확인 매물 못하고 현장 확인 매물 못하고 소유주 전화번호 넣어서 상위 노출 못하고 등기번호 넣어서 상위 노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광고를 이게 계약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전세가 계약될 수 있는 건이야. 전세가 가격도 싸고 물건이 좋아. 매매가 계약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1일날 광고 올리고 나서 그 다음 1일날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고 1일날 광고 올리는데 25일, 27일 되면 내 광고가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일날 또 올리는 거죠. 20일날 또 올리고 그러면 1,700원, 1,700원, 뭐 5,100원 투자해봤자 수수료가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면 양타 쳐서 아파트 매매가 그래도 8억, 9억, 10억 되니까 수수료가 한 700만 원 나오면 5,000원을 써야 되겠어요. 1,700원만 쓰고 전화 오든 말든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어요. 5,000원 써야죠, 5,000원. 네. 근데 지금 이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천을 안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실천을. 그래서 저희는 상위 노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쓰거든요. 계약될 수 있는 물건들은. 그런데 상위 노출할 수 있으면 집주인 확인 매물로 최대한 활용하시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이나 네이버에 뭐 이렇게 등록 안 됐고 이러면 귀찮아서 잘 못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쓰는 광고 방법은 광고를 한 달 동안 계속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한 열흘 뒤에 보름 뒤에 또 올리면 이 물건이 상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다 아시는 내용인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예, 근데 실천을 안 하고 계시고 놓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공제보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제보험의 의미 1년에 1억 원이라는 공제배상 비용. 자, 법인은 2억이죠. 그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모든 손님이 각각 1억 원까지 보상된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 1억 원이 아니고 그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1억 원을 상황에 맞게 나누어서 비용이 처리된다. 그리고 만약 공제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보험 비용을 지급했다면 보험 가입자의
계약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다시 받아내죠. 자, 그래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잘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약 조건을 계약 사항에 맞게 잘 적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이번 수업 내용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또 자료를 드리겠지만 이 공제사 통해서 이렇게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웬만하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 소송하실 때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응대를 안 하시면은 소송을 협회에 있는 쪽에서 소송하는데 결과가 보통 안 좋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100%그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재판에서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재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부동산 법 전공해가지고 제가 이 프로필에 이렇게 올려드린 거 보면 제가 대형 로펌에 한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뭐 변호사하고 직원들만 한 100여 명 되는 그래서 뭐 200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소송의 결과가 보면 있잖아요. 법대로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정말 얼만큼 자기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준비 서면이나 이런 준비를 잘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어제 상담하신 분도 제가 협회에 일단 공제 보험료를 주니까 협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으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을 상담을 하고 그 아까 건물 부가세 때문에 문제됐던 분 있잖아요.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그냥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면 요즘 변호사들이 광고 영업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래가지고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변호사들 중에서 부산에 있는 분이나 부산 근처에 있는 분을 찾아서 미리 상담을 해서 스탠바이 시켜놓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셔야죠. 그래서 부동산의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엉터리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혼 소송 전문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합의점도 못 찾고 져요. 이혼 위자료 청구가 몇 년까지 되는지 아시죠? 그걸 만약에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바로 답 못하고 책 찾아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3년이거든요. 그럼 3년 동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걸 3년 놓치면 못해요. 근데 이거를 법조항을 2개, 3개를 조합을 해야지 3년이라는 기한이 나와요. 그러고 있으면 그 변호사는 이 소송 전문가는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변호사의 영역도 세무사의 영역도 다 전문성이 있어요. 세무사도 양도소득세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다루거든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재개발 물건 양도세 이렇게 계산할 때 복잡한 거는 엄청 복잡하거든요. 간단한 거 말고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순 엉터리로 해요. 재개발 관련된 양도세 책 페이지만 해도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 실무책이. 근데 이거를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 보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꼭 나중에 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소송이나 클레임이 안 걸리는 계약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2달만 해도 많이 그 리스크를 줄일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그래서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이제 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변호사하고 같이 움직이셔야지. 상대편은 변호사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직접 소송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닥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생각하셨다가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응대해야지 공제 보험되어 있는 그쪽에 그냥 맡기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물려주면 될 게 7천만 원, 8천만 원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건물 매매를 100억, 200억짜리 했다. 토지 매매를 1000억짜리 했다. 그러면 이거는 금액 단위가 틀리거든요. 그럼 내가 10년 동안 버는 돈 한 방에 날아가요. 10년 동안 버는 돈 한 방에 날아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계약 전에 국가 공간 정보 포털 부동산 중개업 조회. 국가 공간 정보 포털 go.kr 돼 있죠. 공기간은 co.kr 이렇게 안 가고 go.kr로 나갑니다. 일람 공간을 클릭 후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누르면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그 부동산에서 문제 생긴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영업 정지를 당했다든지, 뭐 벌칙이 이제 있었다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나오죠. 대표 공인중개사부터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용 신고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잘 검토하고 계약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권 한동안 할 때는 분양권만 20년, 30년을 부산에서 최고로 하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몇십 명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왜 그러세요? 들어와서 차 한잔 하세요 하니까 저희가 분양권 전매를 하는데 분양권 전매가 불법적인 것도 많았잖아요. 1년 동안 못 파는데 서류는 다 받아놓고 채권 확보는 해놓고 1년 뒤에 넘기고 이런 경우들 막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워낙에 다소이 심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근무하는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죠. 여기 들어가서 국가공간정보 포털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요걸 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매매 시 실수요자 계약 당사자가 알아야 할 상식. 요 한 페이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사이클과 이자율의 영향, 그리고 상가 건물 매매 거래량. 자, 부동산은 상승, 하락, 상승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시장이며 일방향의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은 없다.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건 없어요.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부동산은 상승, 하락, 상승 이런 사이클로 가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올라갔다가 막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부동산은 무조건 어떻게 우상향. 상승됐다가 내려갔다가 상승됐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전체적인 곡선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이 기본 개념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 역시 크게는 우상향 안에서 상승, 하락, 상승의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상승 기간과 하락 기간이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상승 기간이 더 길다. 자, 부동산은 하락할 때는 짧고 하락할 때는 짧아요. 기간이. 상승 기간이 어떻다고요? 길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럼 상승 기간은 어떻다고요? 길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죠. 그러면 상승 기간이 길면은 그런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죠.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는 내가 어떻게 중개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인지를 하고 중개 기법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리 대기시켜 놓으셔야 돼요, 손님은. 자, 저희가 대연상구역 같은 경우에 제가 피해가 한 8, 9천에서 1억 2천 사이가 한 5, 6년 동안 꼼짝없이 거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딱 올라가는 시점이 딱 됐어요. 불과 몇 년 전이죠. 몇 년, 뭐 2년 전, 뭐 2년 전 뭐 이런 시점에서 피해가 1억 뭐 이렇게 1,000, 1억 2천 되다가 짧은 시간에 피해가 7억 5천, 8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상향시장이죠. 그러면은 야, 앞에 피 8천, 9천에도 안 샀는데 뭐 한 7,500 되면은 뭐 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 1억 7천에 사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하면서 이 손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에 관한 투자 분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인근 아파트하고 비교해가지고 조합원의 금액이 얼마고 인근 아파트 시세는 얼마인데 인근 아파트 시세 곱하기 최소한 110%에서 120%는 하셔야 되겠죠. 새 아파트니까. 그럼 인근 아파트가 10억이면 이 새 아파트는 최소한 12억은 될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짓는 아파트니까. 그러면 조합원 물건이 조합원이 감당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6억이다. 6억이다. 그러면 지금 인근 아파트, 구축 아파트는 10억인데
그럼 최소한 12억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P가 6억까지 붙겠죠. 최소한. 이 정도 원리는 가지고 다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를 가지고 자, P 1억 7천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갈 겁니다. P 3억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 물건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1억 7천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고 P 1억 7천 물건이 나오면 1억 8천, 1억 9천, 2억에 살 수 있는 손님을 대기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매수자를 출발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상향시장에서는. 그런데 상가 건물은 계속 상향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상향시장. 그러니까 손님을 미리 대기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브리핑하실 때 이 물건이 되게 싼데 가격이 싼데 입지가 좋아요. 월세 수익도 좋아요. 그러면 이 물건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계약이 되는 경우는 10개 중에 한두 개도 안 돼요. 대부분 다 11억, 12억 줘야지 실제로 계약이 돼요. 아니면 매매 보류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거래를 시켜보시다 보시면. 그러면 손님한테 브리핑할 때 매도자가 10억에 판다라고 했지만 11억, 12억 대도 이 물건을 사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10억에 만약에 살 수 있으면 당장 계약금 넣고 빨리 검토하셔서 빨리 계약하셔야 됩니다. 이거 10억에 살 수 있는 물건 아니라고 출발을 먼저 시켜 놓으셔야 돼요. 금액에 관한 선은. 그럼 매도자가 주위에 있는 물건 보잖아요. 네이버에서 광고를 보다 뭘 보고 야, 내 물건 12억에는 충분히 팔 수 있는 물건인데 내가 너무 싸게 내놨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은 금액 당연하게 올리죠. 강한리가 작년에 강한리 바닷가 쪽에 있는 상가주택이나 밀락동 이쪽이 1년 사이에 2배 뛰어버렸거든요. 1년 사이에. 살려고 하면 금액 올리고 살려고 하면 금액 올리고 그러면 그런 상향시장에 있는 물건들은 부동산을 살 때도 다르게 중개할 때도 다르게 하셔야 돼요. 하향시장일 때 상향시장일 때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기간이 일단은 기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승기간 그 긴 기간 동안 사실 분은 빨리 검토하시고 팔 때는 조금 차분하게 팔고 중개하시는 분은 손님한테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갈 거니까 이제 눈높이를 좀 높여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더불어 양극화로 진행된다. 입지가 좋고 비싼 부동산은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고 입지가 좋지 않은 싼 부동산은 가격이 정체되고 가격 상승이 적다. 양극화됩니다. 양극화. 모든 부동산은.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 이번에 국가 정책 바뀌고 나서 내려갈까요? 올해는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데 대해서 답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다?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동산에 관해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부동산은 주거 아파트든 상가든 입지가 좋고 좋은 곳은 계속 더 오르고 안 좋은 곳은 정체되고 가격 변동이 별로 없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일본처럼 돼요. 가격이 제로가 돼요. 제로. 일본 쪽은 부동산 버블이 한동안 있었죠. 부동산 버블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부동산 버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부동산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국은 부동산 버블이 없어요. 일본은 왜 부동산 버블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10억짜리를 사잖아요. 그럼 대출을 12억을 해줬어요. 내가 15억짜리를 샀는데 2억이 남아요. 거기서 부동산 버블이 생긴 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20억, 30억짜리 아파트 대출 안 되잖아요. 10억 넘으면. 부동산 버블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자기 자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대출이 별로 없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버티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버티는 거죠. 싸게 안 팔죠. 손해보고.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 버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로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이나 이런 그때 자연재해 왔을 때도 그렇고 일본의 땅들이 굉장히 못 쓰는 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외국으로 국적을 옮기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어떤 나라에서는 일본 사람 안 받아줘요. 외국으로 가서 사는 거죠. 이제 일본에 쓸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생기니까. 뭐 농작을 할 수도 없고 경작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못 쓰는 땅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양극화되는 거죠. 도쿄나 동경이나 뭐
오사카나 이런 데 좋은 입지 조건은 비싼 데는 더 비싸지고, 예.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을 봐도 그래요. 뉴욕이나 이런 데를 봐도 그렇고 맨하탄이나 이런 데를 봐도 여기는 아파트가 100억 하는데 같은 평수인데 강 하나 건너가지고 저쪽은 5억도 안 하는 거예요. 양극화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제로화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같으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고 재산세 있고 하여튼 세금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거든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적어요. 예. 미국은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아직 적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아파트 가격 상승된 거 있죠. 전 세계에 상승된 상승률 평균도 안 올라갔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오고 나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뭐 아시아 쪽이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부동산 많이 뛰었잖아요. 평균치도 안 올라갔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 외국 흐름하고 아셔야 되는데 무조건 양극화된다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세금만 나가고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같으면은 종부세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곳이라도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앞에 문재인 정권 쪽에서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상가 건물로 살려고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야,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1억을 냈어요. 8천만 원 냈어요. 그냥 1,000만 원, 2천만 원 적은 거예요. 기본이 뭐 좀 있다 싶으면 뭐 4, 5천만 원 냈어요. 내가 30억짜리 가지고 있잖아요. 종부세. 대충 얼마나 나가겠어요? 기본적으로 3천만 원 나가요. 20억 아파트 가지고 있잖아요. 2천만 원 나가요. 그러면 내가 20억짜리 아파트에 내가 2천만 원 월세를 주고 사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월세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내가 아파트에 20억짜리 아파트에 눌러 앉아 있는데 이 아파트 20억은 내 전 재산이 20억이면 거기서 대출까지 끼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 내죠. 은행 이자 주죠. 이걸 갖다가 상가주택으로 딱 갈아타면 어떻게 돼요? 20억짜리 상가주택 살 수 있잖아요. 갈아타면 어떻게 되죠? 갈아타면 세금이 적게 되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 부과하는 거예요? 건물에도 부과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상식적인 내용은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죠. 건물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안 하죠. 종부세 부과 안 하잖아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하죠. 건물 부속 토지에만. 근데 건물 부속 토지는 80억 밑에는 공제해 주잖아요. 80억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만 5억 이렇게 해서 공제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상가주택으로 갔다, 상가주택. 1주택 같으면 11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제되잖아요. 그러면 상가주택 갔더니 종부세를 2천만 원 낼게, 종부세가 부과가 2천만 원 부과 안 된다. 그럼 1년에 2천만 원 버는 거죠. 월세 수익 나오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대출도 안 되는데 상가주택은 대출도 많이 되죠. 그러면은 은행 이자보다 월세 수익이 더 좋으면 레버리지 효과도 날 거고, 그러면 아파트에 내가 전 재산을 다 20억짜리 아파트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은 바보죠. 경제 상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상가주택으로 갈아타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면서 월세 수익 가지고. 그런데 아파트 20억짜리가 100억이 되지는 않거든요. 아파트 20억짜리가 100억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상가주택은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주택을 잘 샀다. 그러면 제 손님 중에서 17억에 샀는데 몇 년 뒤에 78억에 파신 분이 있어요. 그래, 저한테 또 뭘 샀어요. 근데 또 한 분은 바다 연구 조망관에 나오는 바닷가 쪽에 상가 건물을 잘 샀는데 50억 주고 샀어요. 2019년도에. 지금 450억에 매수콜 들어가고 있어요. 400억이 떴어요.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점프하는 금액이 틀려요. 차원이. 근데 아파트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 아파트를 잘 보시면은 한 30년 사시는 동안 10년 동안 10배 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예를 들면 삼익비치, 남천 삼익비치에 제가 그 박미 씨하고
김지민 씨하고 나와서 제가 방송 나와가지고 이사회사라는 방송 나와서 금액 올린 스타트를 제가 끊었어요. 제가 상위피치 30평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 W 원래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상위피치가 이 히스토리가 재밌는 것들이 더 많고 그래서 그 박민 씨가 부동산 쪽에서는 연예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위피치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10배 뛴 아파트 중에 하나죠. 1억짜리가 10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방송 나갈 때 뭐 30평짜리 아파트가 뭐 이렇게 6억도 안 되게 뭐 5억 몇천도 사고 정말 쌀 때는 4억 몇천까지 사고 이게 원래 6억 몇천 됐다가 내려간 거죠. 이거를 그렇게 했지만 이게 뭐 방송 나가고 조금 하고 나서 뭐 그 서울에 있는 세력들 들어오고 조정 대상지가 묶었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되니까 규제가 묶였다가 풀리면 무조건 가격이 팍 뛰거든요. 그런 상식은 가져가셔야 되죠. 그래서 금액이 그냥 바로 평당에 뭐 4천, 5천 이렇게 바로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면은 10배씩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 1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10억 되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100억 되고 이렇게 10배씩은 갈 수 있는데 그걸 다 알면 뭐 주식에서 돈 벌듯이 주식이 얼만큼 뛸지 얼만큼 내려갈지 그거 다 알면은 그냥 다 돈 벌겠죠. 근데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사람보다 더 적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가 10배씩 뛰는 이런 건 있지만 이거는 내가 실거주라든지 1주택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돈 되는 아파트, 똘똘이 아파트로 가시는데 큰 돈을 버는 것은 상가주택이나 상가건물에서 버는 거예요. 큰 돈을 버는 것은. 이 점프 금액이 차원이 틀려요.